자, 바로 좀 시작할게요. 예, 자, 안녕하세요. 2026년도 데뷔죠. 벌써 14회예요. 그러니까 행정사가 이제 처음 이제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13살이 지나서 14살 가고 있습니다. 첫 회하고 뒤로 갈수록 이제 시험의 어떤 문제 패턴이라든가 응시생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많이 바뀌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엔 좀 소수만을 위한 어떤 부분인데 요즘은 굉장히 많이 알려져 갖고 요즘은 응시생이 지금 전에보다 한 10배 이상 늘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응시생이 많다는 얘기는 쉬운 시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조금 좀 쉽게 다가설 수 있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쉬운 시험은 좀 아니다. 그렇다고 뭐 불가능한 시험이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간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많은 수험생들은 이제 1차를 이제 이렇게 좀 빠르게 좀 통과하고 2차에서 이제 들어가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자꾸 추세는 보면은 1차도 이 누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1차 합격하고 2차 합격하고 그다음에 다시 합격하면 좋은데 2차에 떨어지면 다시 1차 다시 들어오잖아 이게. 그럼 들어오면 다시 또 1차 시작하고 또는 1차 떨어지고 그다음에 다시 두 번째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적 수험생들이 자꾸 늘어요. 이게. 누적 수험생이 늘으니까 소위 말해서 공부 잘하는 실력 있는 수험생들이 자꾸 늘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1차에서 한 40% 내외로 합격률을 가졌거든요. 근데 그러면 2차에서 인원이 응시생이 많잖아요, 이게. 2차에서 응시생이 많다 보니까 2차도 자꾸 쌓여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2차에서 아마 채점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1차를 약간 좀 인원을 좀 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 되면은 문제가 좀 올라갑니다. 특히 작년도부터 시험 문제가 좀 많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작년, 저작년부터 조금씩 오르더니 작년도에는 좀 많이 오르게 됐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매년 한 문제 정도 이제 한 문제 정도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매년 한 문제 어려워지면 별거 아니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수험 공부하신 분들이 공부를 이렇게 깊게 공부하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60점 받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60점에서 60점은 못 받고요. 50점대로 뚝 떨어진 거예요, 이게. 이렇게 떨어지면 이제 그러면 다른 과목에서 보충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다른 과목도 그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게. 그래서 결국 이제 한 문제씩 떨어진다는 거는 커트라인 선상에서 있던 사람들 밑으로 내려가면은 꽈락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나 또는 평균점이 미달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는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좀 이제 요 턱걸이로 합격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턱걸이로 합격하려고 했다가 시험 문제가 한두 문제만 어렵게 나와도 쭉 떨어져요. 그러면 1년을 더 통째로 공부해야 됩니다. 이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대부분 다가 뭐 직장 생활 하시다거나 또 뭐 다른 여타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순수 공부만 경우는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이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조금 있잖아요. 한 10점 정도 오버될 수 있도록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운전면허증 아닙니다.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70점 받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70점이 쉽지 않다.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요. 작년에 가장 큰 올해죠. 올해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행정학 문제도 이제는 공무원 시험 문제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행정학은 일반직 공무원에서 7급과 9급에 있습니다. 근데 7급과 9급의 문제들은 이제는 거의 옛날 90급 문제예요.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요. 이런 추세가 우리 이제 행정사에도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좀 반영해갖고 좀 공부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 이게 이제 좀 짧은 시간입니다. 한 3시간 정도 잡아갖고 우리가 행정이 뭔가에 대해서 뭐 기본적으로 이제 제일 큰 흐름이 이제 흐름 파악입니다. 흐름 파악. 그 다음에 용어 정리 이겁니다. 흐름과 용어에 대해서 먼저 좀 정리 좀 내려놓고 나서 그 다음에 다음 공부할 때 좀 입문적으로 좀 먼저 베이스를 좀 깔아주는 그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3가지에 대한 것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 접근 방법에서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가 흐름입니다. 이게 무슨 대하소설도 아니지만 역사가 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역사가 쭉 흘러간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우리나라 또는 서구를 기준 봤을 때 한 100년 동안에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최근 한 100년간의 역사를 되돌아가 보면은 사회가 흐름이 빨리 바뀌고 있어요. 근데 이 흐름이 바뀌는 과정에서 어떤 큰 사건이 연계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사회의 흐름이 확 터닝 포인트가 발생하거든요. 그 터닝 포인트가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1929년에
경제공황입니다. 1929년 경제공황은 우리나라하고는 약간 거리가 멀지 몰라도 서구는 이게 근본적으로 변한 큰 사건이 돼요. 이게. 그래서 경제공황 이후에 이제 이게 무슨 얘기하면 다음에 얘기하지만은 정부가 왜 있잖아요. 커지게 됐나라는 것을 설명한 이론이 돼요. 이게. 그래서 경제공황을 다음에 우리 이렇게 설명해요. 시장 실패로 불러요. 경제공황 같은 것을 시장 실패라 부르는데 이 시장 실패라는 게 뭘 말하냐면은 왜 정부가 개입해야 되냐라는 것을 설명한 이유가 돼요. 그래서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시장 실패라는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부 개입이 왜 필요하냐 이걸 이제 설명 파트 이게.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그 중요한 사건이 1973년도에서 78년도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 유가 파동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걸 오일 쇼크라고 보통 많이 알려져 있어요. 유가 파동이라고 부르는데 이 유가 파동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이 다음에 경기 침체와 함께 이른바 재정 적자라는 문제가 발생해요. 재정 적자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재정 적자라는 거는 말 그대로 쓰면 어때요? 정부의 재정이 고간이 비어가고 있고 정부의 고간이 마이너스가 됐단 말이게. 그래서 이 재정 적자를 우리는 다른 말 쓰면 정부 실패로 부르게 됩니다. 정부 실패로 불러요. 그래서 정부가 실패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정부 실패의 의미는 2차적으로 뭘 얘기하면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 정부 개입을 줄여야 된다라고 할 때는 어때요? 정부 개입을 줄여야 된다. 이런 것을 작용해요. 그래서 이것이 정부 개입이 축소가 필요하다라는 논리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른바 정부 개입을 줄여보자 해서 나온 것을 이걸 작은 정부론이라고 불러요. 이쪽은요? 큰 정부라고 불러요. 큰 정부론이 있고 이건 작은 정부론이 있어요. 작은 정부론.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행정학은 어려운 게 아니라 이 흐름만 잡아주시면요. 흐름 속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거의 마치 있잖아요. 공식을 만들어놓고 공식 속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게. 근데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대하소설처럼 쭉 흘러가는 어떤 레파토리를 좀 있잖아요. 좀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근데 이 흐름은 딱 두 가지예요. 큰 정부가 필요하다. 작은 정부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결론이. 두 개 중에 어느 것이 더 맞나 이거 이게. 왜냐하면 이게 현재도 이어지거든요. 현재 이어진 게 이 맥락이거든요. 자, 올해 들어서 이제 8월 달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부터인가요? 전국민 소비 쿠폰 지급하잖아요. 그래서 8월 달하고 그다음에 이제 9월 말부터 해서 10월 달에 소비 쿠폰 지급하잖아요. 그럼 이게 정부가 어때요? 돈을 풀어갖고 가정에 일종의 뭐냐면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풀어서 이제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전국민 소비 쿠폰 같은 것을 시행을 확대하자는 주장은 큰 정부론인가요? 작은 정부론이겠습니까? 두 개 이제 어디 해야 될까요? 정부가 나서서 소비 쿠폰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켜보자. 이게 이런 주장이 큰 정부가 되겠습니까? 작은 정부론이 되겠습니까? 큰 정부론이죠, 그죠? 이게 큰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논의가 어느 게 맞고 틀린 게 아니고 있잖아요. 두 가지 논의가 있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 논의가. 이 두 가지 논의가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논의가 있는데 현재의 국면을 이제 경제공황은 아니지만은 경제공황처럼 이런 상황을 볼 것이냐 아니면 또 아래와 같은 상황을 볼 것이냐에 따라서 각각 대처 방안이 다른 겁니다. 이게 이런 거는 소위 경제학적 개념이게 행정학을 공부하면서 초기에는 이 경제학적 개념을 이해하시는데 약간 시차가 걸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두 과목이 법학이잖아요. 민법과 행정법이잖아요. 민법과 행정법은 사회 현상을 뭘로 본 거죠? 법이라는 개념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 현상을 법이라고 하는 개념을 보고 있는데 우리 사회는 법의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중요한 게 뭐죠?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거든요. 그래서 경제학적 개념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 경제학적 개념을 가지고 앞으로 좀 이렇게 하나씩 좀 붙여나갈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씩 붙여나가면서 얘기할 거고요. 이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면은 용어라든가 용어에 대한 개념적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용어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가면서 이것을 이해를 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용어 개념을 이해하는 게 첫 번째인데 이해만 해서 되진 않아요. 이해를 가지고 하면 어때요? 정리를 해야 돼요. 암기를 좀 하셔야 되게 하셔야 되는데요. 이해도 필요하고 정리도 필요합니다. 둘 다 필요한데
뭐 어느 게 선행이라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둘 다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그럼 1번과 2번 반까지 공부하면은 우리가 공부해서는요, 이제 기본은 잡힌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응용력이 돼야 되게. 문제라는 게 보면요 사후에 해설을 듣거나 또 사후에 있잖아요. 사후에 그것을 이게 답이란 확신하에서 내용을 보면은 그래 이렇게 봐요. 근데 새로운 문제가 처음 등장하면요, 뭘 말하는지 몰라 이게. 그러니까 용어 자체를 했잖아요. 파악하는 자체가 참 어려워 이게. 그래서 이걸 응용해주는 단계가 필요한데 이게 있잖아요. 이게 문제풀이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문제를 풀어봐야지 이제 응용력이 생겨요. 법학에서 접근을 하는 방법하고는 다릅니다. 법학은 공부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요 내용이 줄어들어요. 처음엔 방대한 양의 정보가 내용이 줄어들어요. 내용이 줄어들어갖고 그 다음에 공부가 이제 어느 정도 회독이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잘 나와요. 점수가 잘 나와요 이게. 근데 행정학은 공부를 해도 있잖아요. 점수 안 나와 이게. 해도 안 나와 이게. 응용이 없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분명히 뭐 좀 알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 풀면 어때요? 뭐지 모르는 거 이게. 그래서 이 독해가 안 된 경우가 너무 많아 이게. 그래서 응용력을 강화하려면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됩니다. 이게 언제 여러분 이제 힘들어지냐면요. 내년 이제 3월 달과 4월 달에 요 시기입니다. 이게 3, 4, 5 시기에 나타나게. 그러니까 1월 달, 2월 달까지는요. 1월 달, 2월 달까지는요.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어차피 이때까지는 정리 안 돼 있어요. 정리 안 돼 있어갖고 공부가 많이 부족해요. 근데 3월 달, 4월 달 되면 이제 공부가 이제 듣긴 들어봤어요. 근데 문제 풀면 잘 안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굉장히 좀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통 이제 4월 달에 시험 치면요. 전부 다 모의고사 치면 40점대 이렇게 나와요. 50점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막 이제 점수 안 나온다 막 좌절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더 지나갖고 약간 숙성이 되면요. 5월 달부터 점수가 또 약간 오르기 시작해요. 그 실제 시험 칠 때 되면 대충 있잖아. 잘 모르는데 치는데 시험 됐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이제 잘 모르는데 시험 된 거 이게. 이게 기본 속성이고 이게 기본 속성이에요. 이거 다 알고 있잖아. 훤하게 알고 이제 푼다.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그렇게 가기 어렵기 때문에요. 대체로 요때 있잖아. 문제를 접했을 때 잘 풀리진 않지만은 뭐일 것 같아 이 정도 되면 합격합니다. 근데 요 시기까지는 거기 도달이 잘 안 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1, 2단계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공부하실 때 단계를 파악한 것이 흐름 파악은요. 지금부터 시작해갖고 올 이제 겨울까지입니다. 그리고 요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늦어도 2월까지 끝내셔야 돼요. 끝내셔야 되고 그다음 4월 달부터 문제풀이 들어가면서 응용력을 높여주셔야 되게. 그래야 이제 시험에서 합격성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행정의 난제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기출 문제 나왔던 거를 먼저 한번 잠깐 볼게요. 기출 문제를 제가 한 4문제 정도를 그 앞에 수록했잖아요. 그래서 한 4문제 정도 기출 문제 봤는데 이 문제를 보면서 있잖아요. 이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어때요? 공부 정말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자, 1번은 그래도 그나마 쉬운 문제예요. 그나마 쉬운 문제인데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요. 행정이 뭔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행정은 공익을 지향하며 공공무 체계라는 공공목적을 달성한다. 공공서비스 생산 공급하고 배분한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오늘날 정부가 공공서비스 생산을 독점하고 있다. 참여 협력이란 거버넌스 개념을 지향해 가고 있다. 그리고 공공서비스 생산 분배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문장을 읽으면서요. 대충 이 정도 풀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문장 읽으면은 100% 독해는 안 되지만 어렴풋이요. 이거일 것 같아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런 들으면은 그래도 그 접근이 좀 쉬운 편이에요. 근데 잘 모르겠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이 내용을 보다 보면요. 여기서는 이제 이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 중에 하나가 신공공관리, 사회적 자본, 뉴거번스, 시민사회, 신공공서비스, 고객, 시민, 난제 이런 말 있어요. 이게 이런 말들이 쭉 들어가 있어요. 이런 말들이 쭉 들어가 있고요. 또 한번 봅시다.
자, 이게 이제 정부 실패, 시장 실패. 아까 이거는 이제 조금 앞에 좀 낫지 않으세요? 정부 실패, 시장 실패 아까 잠깐 언급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문장을 읽을 때, 본 것 같아, 이래. 응용력에 이제 응용력을 발휘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정책적 이론론, 이론론이 있어. 이걸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제 나온 것이죠. 이게 뭐죠? Great Depression이라고 있어. 이게 뭐냐면 경제 공황이거든요. 공황에 대한 것이 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 뉴딜 정책이라고 돼 있어요. 뉴딜 정책. 그다음 가치 배분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다음에 뭐 디목이나 애플리가 학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력과 능률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이제 3번 지문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번 이제 4번 문제 볼게요. 이거는 이제 보시다시피 2025년도 올해 문제입니다. 이 정도 문제면요 난이도가 상급입니다. 문제를 앞에 하고 약간 좀 달라요. 뭐냐면 좀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신제도주의가 있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체제론이 있어요. 그다음에 3번에 뭐 역사적 제도주의가 있어요. 이게 역사적. 그리고 4번은 이제 공공선택 이론입니다. 공공선택 이론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5번 행태론이라고 있어요. 행태론. 앞에하고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이거는 공부가 안 돼 있으면 풀 수가 없습니다. 못 풉니다. 전혀 못 풉니다. 전혀 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그럼 이런 수준 꼭 풀어야 됩니까? 물으면 어때요? 아니 이거 틀려도 됩니다. 그거 다 합격합니다. 근데 60점 받으면 되니까 그죠? 60점 받으면 되니까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이런 사이로 빼고 이런 문제는 이런 사이로 빼고 이런 문제는 이런 사이로 빼고 그래서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저거 빼고 남는 문제가 몇 개 없었어요. 25문제에서 남는 문제가 있잖아요. 쭉쭉쭉 빼나가요. 쭉쭉 빼다 보면 결국 어때요? 풀 수 있는 문제 없었어 이게. 그래서 어려도 자꾸 있잖아요. 정면 돌파해야 돼요. 어려도 정면 돌파해야 돼요. 정면 돌파해갖고 틀려도 가야 돼요. 그래야지잖아요. 우리 이제 문제에서 60점 받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근데 실제 우리가 시험에 60점을 목표로 하면 안 되잖아요. 60점 목표에다 변수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죠. 70은 기본 받아야 됩니다. 70은 받으려면요. 그럼 이제 방금 같은 이런 스타일 문제가 한 5문제만 나오면요. 이렇게 된 거 이게. 힘들어진 거 이게. 그래서 물론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공부하시면 제일 좋고요. 어려우면 어때요? 건너가도 돼요. 건너가도 돼요. 건너가도 되는데 가능하면 어때요?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게. 그래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돼요. 자, 이런 내용을 해야 되는데 자, 다시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를 이제 되돌아갔고요. 1번부터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 1번 문제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그 앞에부터 사회적 문제 해결 메커니즘에 대한 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1번은 약간 교양적 개념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교양적 개념이기 때문에 행정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행정이란 공익을 지향하며 행정은 가장 중요한 것이면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건 공익을 추구한다. 이거는 공익이 뭔지 몰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공공 서비스 생산한다. 맞아요. 이 공공 서비스란 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국방일 수도 있고 치안일 수도 있고 교육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육일 수도 있고 치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요. 국방 서비스라든가요. 또 뭐 도로일 수도 있죠. 또는요. 지방 정부에서 하는 걸 보통 생활에 관련된 서비스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지방에서는 상수도, 하수도, 쓰레기 처리 이런 것도 공공 서비스가 되겠죠. 자, 이런 걸 얘기한다. 자, 그다음에 오늘날 와서는 정부가 공공 서비스와 생산을 뭐냐면 독점하고 있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공공 서비스 생산을 누가 하고 있을까 물 때 공공 서비스 생산을 이걸 방금 얘기했다 이런 거면 교육이나 치안이나 국방이나 이런 모든 내용들을요 정부가 다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물으면 어때요? 아닌데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부가 하고 있기도 하지만 또 뭐죠? 민간이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부에서 민간이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이걸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정부가 하지 않고 민간 넘긴 것을 뭐라 표현할까요?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민영화 이런 거. 그러니까 민영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와서는요. 이 민영화라는 파트가요. 굉장히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어요. 그 민영화라는 게
심지어 교도소 민영까지 진행돼요. 외국에서는. 외국은 교도소도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도소 민영이 와요. 국방도 요즘 민영화가 많아요. 국방도 민영화가 어때요? 용병 같은 개념, 용병. 이런 것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와서 민영화가 어때요? 광범위하게 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정부가 서비스를 독점 생산한다?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독점이 아니야 말이게. 정부가 일방적으로 독점한 것이 아니라 민간과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 이게. 뭐 이런 것이 이제 이런 민영화 이론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른바 거버넌스라는 개념. 요즘 가장 제 대표적 표현은 바로 거버넌스라는 단어예요. 거버넌스. 거버넌스가 뭡니까 하면요. 정부와 민간 협력입니다. 이게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거버넌스라고 표현해요. 거버넌스.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 이제 1번 문제는 사실은 1번은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풀 수는 있습니다. 저 느낌으로 이런 거구나 이렇게 풀 수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이런 문제도 사실은 이제 한 20% 30% 되거든요. 그럼 이거만 풀어도 기본 점수는 받아요.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이게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공부하면은 과락을 면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과락을 면해서 우리가 이제 시험 합격한다는 거는 너무 위험하잖아 이게. 그래서 이제 사실 더 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매년 어때요? 한 문제씩 지금 어때요?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어려워지고 있어요. 어려워지고 있다. 한 문제가 올라갔다는 건 나중에 어때요? 준비 기간이 한 달씩 더 늘어나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얘기하기 때문에요. 자 이게 1번은 이제 이런 의미를 좀 보셨고요. 2번부터가 이제 말하자면요. 이런 단어 신공공관리, 뉴거번스 그다음에 이런 표현도 이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로 있잖아. 신공공 4번 질문 보시면 현대사회 난제란 말 써. 난제. 이 난제란 말을 원어로는요. wicked problem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우리가 있잖아요. 누가 이걸 번역하라니까 사악한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래도 되긴 돼요. 되긴 되는데 이거는 진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하시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보통 이거 난제라고 불러요. 난제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해결이 어려운 문제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와서는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쉬운 내용이 참 어려운 문제 이게 이런 문제가 막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이제 뭐가 필요하냐를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협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협력 이게 나오는데 이거는 공부를 해야 알 수 있습니다. 신공공관리론의 흐름이 있어요. 얘들은요 뭘 강조한다? 경쟁입니다. 경쟁을 통해서 해결하자 이게 경쟁. 그러니까 경쟁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자. 그런 의미에서 이 4번에서 이제 내용이 이제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우리는 알아야 될 단어가 뭐 있다? 신공공관리, 사회적 자본, 뉴거번스, 고객 뭐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표현들을 좀 친하게 이제 봐줘야 되거든요.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정부 실패, 시장 실패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정부 실패, 시장 실패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요. 지금은 여기서 문제를 풀고 안 풀고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문제를 읽어가기 위한 용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용어를 이해하는. 자, 그래서 이거 바탕이 갖고요. 자, 다시 이제 앞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사회 문제 해결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난제죠. 행정의 난제를요 이렇게 봐요. 국가냐 시장이냐 이렇게 봐요. 국가냐 시장이냐, 국가냐 시장이냐. 사회적 문제 해결의 메커니즘이 뭐냐 그죠? 그럼 사회적 문제 해결의 메커니즘이 뭐냐? 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시장에 의한 문제 해결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국가에 의한 문제 해결이 있어요. 시장이라는 의미는요, 시장의 의미는 자유를 얘기합니다. 자, 시장은 뭘 얘기한다? 자유를 얘기합니다. 정부는 통제를 얘기합니다. 통제와 자율이 있습니다. 통제와 자율이 있습니다. 시장에 의한 자율이 더 중요한지 국가에 의한 통제가 더 중요한지라는 문제. 이 두 개의 선택의 문제에서 행정학의 역사가 100년이 지금 오가면서 논의하는 것이 이 주제예요. 주제. 그리고 얘와 얘가 아닌 제3의 방법이 있어요. 그 제3의 방법이 이런 거버넌스라는 단어예요. 거버넌스. 그래서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초기에 공부할 때는 이 세 가지가 처음에 좀 이해하셔야 돼요. 시장이다, 국가다, 거버넌스다. 이 세 가지예요. 시장, 국가, 그다음 시장, 정부, 그다음 거버넌스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사회적 문제를 한번 가져볼게요. 자, 이걸 예를 들어서 사회적 문제로서요. 2020년 그 유명 코로나가 돌았죠. 2020년 코로나 돌았을 때는요. 저도 있잖아요. 강의를 오래 했단 말이에요. 제가 진짜 오래 했거든요. 근데 2020년도 3월 달, 2월 달에는 수업이
일도 없었어요. 모든 수업이 하나도 이루지 못했어요. 역에 가니까 역 광장에 가니까 정말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었어요. 사회가 완전히 어때 침체 속으로 빠지게 됐어요. 이게 이런 속에 그럼 이런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그냥 내버려 둔 것이 맞을까요? 개입이 바람직할까요? 당연히 정부 개입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통제를 불러도 개입이라고 불러도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이 어때요? 정부 개입이 나오게 된 이유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 개입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라고 물을 때는요. 그 이유가 이런 전염병, 또 뭐 전쟁, 어떤 경기 이제 어떤 침체 이런 상황. 일 때는 뭐가 필요하다? 정부 개입이 필요한 거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그죠? 실제 2020년도에 이게 자유를 맡겼던 나라, 예를 들어 북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나라는요, 엄청나게 낭패를 당했거든요.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2020년대 뉴욕에서는 하루에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속도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은 사람들을 화장할 장소가 없어갖고요. 그냥 땅을 파고 그냥 매장했습니다. 이게 이 당시 상황이죠. 그러니까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 이제 코로나가 아니라 이걸 부동산으로 바꿔볼까요? 부동산이 있어요. 부동산의 형태를 시장이 자유를 맡기자라는 주장이 하나 있어요. 두 번째 뭐죠?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신도시를 개발하자 이런 건 정부가 개입한 거겠죠, 그죠? 근데 그거 말고 그냥 내버려두자 이렇게 주장이 있어요. 어느 것이 맞을까? 이런 문제 어느 것이. 그럼 시장이 맞을까요? 아니면 정부가 맞을까요? 라는 것에 대해서 유일한 답이 없죠. 만약에 이걸 시장에 맡기니까 어떻게 된다?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는 거 이게. 시장에 맡기니까 투기가 발생. 이걸 시장 실패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했더니 오히려 있잖아요. 경기가 더 침체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시장과 정부란 어느 하나가 아니라 제3의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나타납니다. 그 제3의 주장을 우리는 거버넌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것이 방금 얘기했던 코로나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고 또는요 교육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교육 문제이기도 하고 조금 더 발전시키면요 의료인에 대한 문제예요. 의료인을 자유를 맡기자는 주장이 있고 정부가 이걸 좀 더 강하게 개입하자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최근에 있었던 상황이니까 이해하실 겁니다. 최근에 의대 정원을 축소하자. 여기서 이 과정에서 엄청나게 또 있잖아요. 좀 혼란이 많았었죠. 이런 건 이제 어줍잖은 개입이 실패한 것이다. 이런 말 정부 실패가 됐거든요. 이런 거는.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렇지만은 시장에 내버려두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의료를 시장에 내버려두면요. 선생님 뭐죠? 인기 있는 의과만 활성화되는 거고 시골의 낙도라든가 필수적 의료는 어때? 붕괴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부 다 성형외과만 매달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시장에 맡겨도 문제가 발생하고요. 정부 인위적 개입해도 문제가 발생한 거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회 문제의 어떤 다양한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국가 시장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향후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시장이란 뭘 말한다? 자유로운 영역이다. 반대로 이제 국가는 뭘 얘기한다?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다. 통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요. 이 두 가지가 있다. 이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 페이지 있습니다. 지금 프린트는 4쪽 보시면 돼요. 4쪽에 나와 있으니까 이쪽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그다음 두 번째는 거버넌스에 대한 2차적 얘기할게요. 2차적 문제를 보는데 사회적 문제 해결의 메커니즘 두 번째로서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이 거버넌스는요. 두 가지 시각이 있어. 하나를 신공공관리로 부르고요. 또 하나를 뉴거먼스로 불러요. 두 개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신공공관리는 경쟁입니다. 경쟁과 효율성을 중시한 입장을 신공공관리라고 불러요. 경쟁과 효율성입니다. 반면에 이제 뉴거먼스는요. 경쟁이 아니고요. 협력입니다. 협력과 신뢰입니다. 협력과 신뢰가 있다. 그래서 두 가지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신공공관리는 경쟁을 통해서 하자. 경쟁을 하자는 얘기가요. 정부와 민간 사이에서 경쟁을 벌이고 또 민간 사이에서 경쟁을 벌이고 경쟁을 통해서 해보자 이런 문제예요. 이게 신공공관리론적 처방입니다. 반면 뉴거먼스는 경쟁보다는요. 이렇게 신뢰나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얘기예요. 이걸 그림을 그리면요. 국가와 시장과 시민사회가 이렇게 협력적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 이게 이제
뉴거번스에서 말한 협치란 단어예요. 협치. 그래서 협력적 통치 줄임말입니다. 사회는 어느 거 하나만 일방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어느 거 하나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해요. 예를 들어서 자, 국가가 말한 건 정보를 얘기합니다. 시장이란 말은요, 여기서 말할 땐 기업을 주로 지칭합니다. 그리고 제3의 형태를 지민사회라고 불러요. 이렇게 봤는데 이 세 주체가 따로따로 놓은 것이 아니라 협력을 통해서 문제 해결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예컨대 치안이 있어요. 치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요즘은 조금 좀 덜한데요. 한동안 있었죠. 뭐 오온춘이라든가 이게 아주 뭐 희대의 정말 나쁜 이 살인범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회가 막 공포에 떨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또 애들 납치 때문에 어제 뉴스인가 보니까 애들 납치 문제 때문에 애들 엄마가 학교 앞에서 줄 서갖고 기다리고 있다 애들 태우고 가더라고요. 그럼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때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문제예요. 치안이 불안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까? 자, 첫 번째 뭐죠? 경찰입니다. 경찰의 인력을 강화시키고 경찰을 증원하는 겁니다. 경찰의 증원을 통해서 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두 번째는 경찰이 아니라 이제는 뭐죠? 민간경비가 있어요. 민간경비를 통해서 치안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써요. 그러면 경찰을 통해서 하자는 것도 이건 정부가 개입한 거죠. 현재 운하서 경찰 인력이 14만 명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경찰이 이렇게 쫙 증원을 했어요. 그 전까지 한 9만 명 정도 하다가 10만 명, 11명, 12, 13, 14 올라가고 있어요. 14만 명. 그래도 경찰이 부족하다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14만 명의 경찰이 있습니다. 근데 경찰 인력으로 우리 사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냐라면 그렇지 않은 게 너무 많거든요. 물론 많으면 좀 더 좋긴 합니다만은 다 해결할 수는 없는 거 이게. 그래서 마을마다 어때요? 마을마다 자체 경비를 강화할 수도 있어요. 이게 민간 경비인데 이런 거 발달한 나라가 어떤 나라겠어요? 자, 이게 순수 자유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 어느 쪽이 발달했겠습니까? 민간 경비가 발달한 나라가 자 미국이나 아니면요 뭐 필리핀 같은 나라에 가보시면요 혹시 필리핀 가보셨으면은 이렇게 큰잖아요. 쇼핑몰 앞에 보면은 시큐리티 가드라고 해서 총 들고 지키는 친구들 있는 거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다 뭐죠? 민간 경비를 통해서 이걸 해결하고 있어요. 이게 민간 경비를 통해서 해결하니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어요. 좋은 점은요, 이 안에 치안은 굉장히 좋아요. 나쁜 점은요, 여기는 좋은데 이쪽 길 바깥에는 어때요? 더 상태가 매우 안 좋은 거 이게. 부익부 분익비 치안이 있잖아요. 빈부격차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3의 대안이 있어요. 제3의 대안이 뭐죠? 시민사회. 이게 마을 지킴이 같은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주민 참여입니다. 또는 시민 참여를 불러요. 시민 참여를 통해서 해결하자. 그래서 실제 이런 형태를 통해서 해결하자라는 것이 마을에 있잖아요. 마을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있잖아요. 지켜주자. 서로 지켜주자. 마을 지킴이에요. 마을 지킴이. 그러니까 우리 자녀 애들은 우리가 지키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런 형태를 통해서. 이런 형태를 우리가 이제 뭐라 쓴다? 뉴거번스에서 말한 협치라고 부르는 거 이게. 이 협치 개념은 이게 협치 개념이고 이 반면 신공공관리론적 관점 경쟁을 통해서 해결하자라는 두 가지 서로 상반된 주장이 있어요. 자, 이 내용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신공공관리에서 말하는 경쟁이라는 개념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또 하나는요, 이 협치를 통해서 해결할 것인지 이런 문제예요. 영역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에너지 문제가 있어요. 에너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전기를 현재 생산하는 데는 어디겠습니까? 한국전력이나 국가의 공기업이 많이 합니다. 근데 요즘은 에너지가요, 국가만 하는 게 아니라 사기업도 만듭니다. 심지어 개인도 만듭니다. 자기 집 위에다 천장에다가 태양광 설치해 놓고요. 거기서 전기 생산합니다. 그걸 팔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력의 문제는 협력과 그다음에 이 경쟁이라는 게 같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실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사회적 문제 해결 메커니즘이 중요한 요소다. 여기까지 여기서 봤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이제 시간을 두고 이제 보셔야 되겠죠. 보셔야 되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오늘날 사회의 많은 문제의 해결의 메커니즘은
전통적으로 이분법으로 얘기한 것처럼 국가나 시장과 라는 두 가지만이 아니란 거게 두 가지만이 아니다. 그래서 국가나 시장만이 아니라 뭐죠? 시민사회도 포함하여서 다양해지고 있다. 이거 다양해지고 있다. 다양해지고 있다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게 여기에 대한 인식.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식을 이제 바탕에서 보도록 하자. 자, 이렇게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자, 문제는 아까 이제 보셨던 거 지금 요까지 얘기 듣고 나서요. 이 표현들이 조금 앞에보다 조금 더 읽기가 편해졌으면은 있잖아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시간에 이제 앞쪽에서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하고 이제 다시 볼게요. 자, 행정은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서 존재한다. 두 번째, 행정은 공공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고 있다. 교육이라든가 치안이라든가 이런 것이죠. 치안이 대표적 공공 서비스예요. 치안, 그다음에 교통 이런 걸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오늘날 정부가 공공 서비스 생산을 독점하고 있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자, 현재 공공 서비스 중에서 예를 들어서 교통이 있습니다. 그럼 교통의 문제는 현재 정부가 다 해결한 건 아니죠. 정부도 있고 정부 아닌 형태도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뭐 이런 형태. 그래서 이제 독점의 말을 틀렸고요. 그다음에 거버넌스 개념은 뭐였다? 협력입니다. 협력.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본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이 여기 이제 포함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두 가지에 대한 개념이에요. 신공공관리론이라는 효율성을 중시하는 입장과 그다음에 뉴거먼스라는 참여를 중시하는 입장,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에 대한 것입니다. 두 가지를 바탕으로 이제 풀어가고요. 특히 이제 신공공관리론은 아까 얘기했죠. 협력이 아니라 뭐다? 경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쟁을 통해서 하자. 이렇게 봅니다. 자, 그다음에 이 문제는 이제 3번 맞는데 이거는 조금 더 공부하셔야 돼요. 신공공 서비스는 다음에 조금 더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이제 뒤쪽에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정책적 이론이라는 파트는요. 이게 이제 배경이 이런 것이 있어요. 1929년에 경제공황이 발생해요. 1929년에 발생한 경제공황이 있습니다. 이 경제공황 이후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의 경우에 뉴딜 정책 같은 것이 나타나요. 이건 아마 여러분들 초중고등학교 사회에서 아마 봤을 거 이게 뉴딜 정책이 나타나면서 정부가 적극적 역할이 강조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 다음에 뭐냐면 행정국가로 불러요. 또는 정치행정 일론론으로 불러요. 이게 이런 내용은 좀 배경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배경을 잘 이해하시면은 그냥 어렵지 않아 이게. 배경만 알면 돼요. 그래서 배경만 잘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학자는 염두에 두지 마세요. 애플비가 나오든 디목이 나오든 그냥 무시하세요. 무시하시고 학자는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틀려도 됩니다. 틀려도 시험 합격하는데 큰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공부하다가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럴 바에는 아예 안 해도 됩니다. 한 문제 틀려도 됩니다. 왜냐하면 학자 가지고 25문제 나온 게 아니거든요. 한 문제 많은 한 문제예요. 한 문제니까 그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애플비가 뭔지 몰라 그런 사람도 있어. 이렇게 하면 돼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요. 4번은 이제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수준은 자꾸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문제가 문제 스타일이 난이도가 자꾸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 신재주의가 나오고 사회학적 신재주의가 나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이렇게 난이도가 좀 이제 점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봤고요. 그다음에 기본 용어가 이겁니다. 기본 용어가 근대를 우리가 입법국가로 불러요. 입법국가를 다른 말씀은 자유국가로 불러요. 그리고 이제 현대를 행정국가로 불러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있지 않느냐? 맞아요. 그중에 행정부가 행정학의 영역이에요. 영역이에요. 사법부는 법학의 영역에 가깝죠. 근데 이 입법, 행정, 사법부 중에서 누가 주도권을 누가 있잖아 중심이 되냐 이거 중심이냐. 그래서 우리는 현대 와서 어떤 행정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행정국가로 부릅니다. 근데 그 이전에 입법부가 중심이 된다 해서 입법국가로 불러요. 이거 우리나라하고 현실을 비춰보면 어때요? 하나도 안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역사적으로 입법부, 국회를 얘기합니다. 국회가 뭘 주도권을 가지고 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건 뭐죠? 서구 역사입니다. 행정학은 우리나라의 역사 아니에요. 서구 역사를 우리 현실에 당겨서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 안 맞아요. 이게 잘 안 맞아. 하고 안 맞아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요. 이거 맞구나. 그러니까 처음에 안 맞는 뒤가 맞았어요. 왜냐하면은 앞에는 다르지만 현재 모습은 똑같거든요. 21세기 현재는요. 모든 국가가 어때요? 글로벌한 시대에서 그 흐름이 비슷하거든요. 이걸 우리 뭐냐면 신행정 국가라고 불러요. 신행정 국가. 그래서 현재는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는 중요한 단어가 이거예요. 1번 입법국가, 2번 자유, 3번 시장. 이 세 가지가 기본 키워드에게 기본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기본 키워드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입법국가, 자유, 그다음에 시장 이렇게 봐요. 그런데 이 자유로운 상태가 붕괴되는 결정적 사건이 있어요. 이 자유로운 상태가 붕괴되는 결정적 사건이 바로 뭐였다? 1929년 경제공황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공황은요, 1929년 경제공황은요, 이런 어떤 상황이 붕괴가 돼요.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쓴다? 시장 실패라고 불러요. 시장 실패. 그래서 뭐가 나오다? 정부가 개입하게 되었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현대 행정국가에서 복지를 제한한다 해서 복지국가라고 불러요. 복지국가. 근데 이 복지가 다음에 복지가 한계점에 봉착해 복지 문제점이 발생해요. 그 복지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 바로 이제 중동에서 시작돼요. 유가 파동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본 수업 때 좀 말씀드릴게요. 1973년도부터 1978년도까지 두 번에 걸쳐서 유가 파동이 있어요. 유가 파동이 있는데 유가 파동이 어느 정도까지 하면은 1973년도에 그 당시 국제 유가가 배럴당 3달러래요. 국제 유가 배럴당 3달러 하던 것이요. 1978년도에 배럴당 30달러까지 올라가요. 이게 엄청나게 올라요. 엄청나게. 근데 현재도 국제 유가는요. 현재 국제 유가는 60달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큼 올랐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시기적으로 본다면 벌써 어때요? 벌써 50년 전에 얘기 아닙니까? 50년 전에 그 당시 30달러면 이거 엄청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이런 상황과 함께 재정 적자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고 경기 침체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속에서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뭔가가 필요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신행정국에서 아까 잠깐 봤던 신공공관리론과 그다음에 뉴 거버넌스라는 것이 등장해요. 이걸 우리는 통칭 거버넌스를 불러요. 그래서 신공공관리론과 뉴 거버넌스 하에서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 보니까 경쟁을 통해서 해결하자. 또 하나는 뭐다? 얘는 경쟁이고요. 그죠? 얘는요?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서로 다른 해결 방안을 지시한 겁니다. 서로 다른 해결 방안을. 이거는 우리 최근 부동산 문제도 똑같지 않습니까? 부동산은 어떻게 해결할까로 하게 돼서 두 가지 주장이 있었거든요. 그냥 내버려둬 이런 주장이 있고 내버려둬 또 하나 어때요? 아니야. 정부가 강력하게 통제해야 돼. 이런 두 가지 주장이 있어요. 두 가지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게 맞습니까? 이런 문제를 하면 어때요? 그건 논쟁이죠. 행정은 어느 게 맞습니까? 아니라 얘와 얘가 어떻게 있잖아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겠죠.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행정의 흐름은 이 국가 성격의 변화하고 연결돼요. 이 내용들은 우리 본 수업 들어가서 다시 한번 좀 차근차근 좀 밟아서 얘기할게요. 이렇게 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행정 개념이 있어. 이건 또 뭐 차후에 보겠습니다. 근데 행정은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행정이 뭡니까 물으면요. 딱 이렇게 보시면 행정이란 무엇이다? 정부의 활동이다. 이게 제일 쉬운 개념이에요. 행정은 뭡니까? 어때요? 정부의 활동이다. 그러면 사법은요? 법원의 활동이겠죠. 행정은 뭐다? 정부의 활동입니다. 정부의 활동. 행정은 정부의 활동입니다. 그럼 정부의 활동인데요. 정부의 활동이 좀 구체적으로 이게 뭘 얘기합니까? 정부 하는 일이 뭡니까? 물으면은 정부의 활동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정책을 결정하거나 또는요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요. 정책을 결정하거나 정책을 집행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이러면 정책학적 개념을 설명한 거 이게 또는 정부의 활동은 또는 다른 말씀 뭐냐면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규제를 하는 데 있다 규제하는 데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러면요 이거냐 이렇게 설명하게 돼요. 이걸 얘기하는데요. 이게 이제 결국 정부의 활동이거든요. 자, 근데 이런 표현은 나중에 공부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뭐죠? 행정 뭡니까? 물은 어때요? 정부의 활동입니다. 활동 우리가 다른 말씀 뭐라 쓰면 좋을까요? 정부의 활동. 다른 말씀은요?
정부의 활동, 정부의 기능, 정부의 역할. 자, 정부가 하는 작용. 이런 게 더 쉽게 얘기하면요. 하는 일이 하는 일. 이게 이제 행정에서 약간 융통성이에요. 똑같은 표현을 안 써요. 표현이 어때요? 조금씩 바뀌어요. 근데 이게 똑같은 의미냐, 유사한 의미냐는 걸 인식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비슷한 말이야. 이 정도 하면 되겠죠. 그 정도면 비슷한 말이야. 이렇게. 그럼 비슷한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이게 그 이해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행정보다 정부의 하는 활동이다. 작용이 있어요. 참고로 여러분 행정법을 공부하시면은 행정법의 가장 큰 틀이 뭐냐면 행정작용법이에요. 행정법은 세 가지가 있거든요. 행정법은 자, 첫 번째 작용법, 두 번째 조직법, 세 번째 구제법. 이게 행정법이거든요. 행정의 작용과 조직과 구제가 하는 법에게 이게 행정법인데요. 이게 첫 번째가 작용법이에요. 하는 일입니다. 하는 일. 행정작용. 행정작용 뭐가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결국 이제 행정이다, 정부의 활동이다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행정의 작용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정책 결정과 집행이라 했지 않습니까? 이거 그대로 가서 붙여볼게요. 행정이란 뭐냐 물으니까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책을 만들고 정책을 집행하는 활동이야 이렇게 쓴 거 이게. 자, 해서 행정은 뭐냐 물으면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정책을 집행한 것이야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럼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한 것이야 이렇게 써.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정책입니다. 정책. 두 번째는요 집행 또는 관리입니다. 이게 두 가지 영역이라고 보시면 두 가지. 자, 예컨대 코로나로 돌아가도 되고요. 아니면 최근에 전국민 소비 쿠폰을 이해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일단 이제 코로나로 이제 이해해서 보자면요. 코로나라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어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정책을 결정해야 돼요. 정책을 결정하는데 이 정책을 이게 정책학에서 공부할 때는 세 가지 정책이 있어요. 분배 정책, 규제 정책, 재분배 정책이라고 있어요. 이게 나중에 공부하면 됩니다. 이것도.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때였죠, 그죠? 코로나가 돌았을 때 그때도 소비 쿠폰 있었죠. 혹시 기억날까요? 네, 그때도 쿠폰 있었죠. 그래서 처음에 현금도 줬습니다. 처음에 현금도 줬었고요. 이게 보통 우리가 보조금이라고 표현해요. 보조금 주거나 또는요 쿠폰을 준 거, 쿠폰 이런 걸 뭐라 불러 우리? 분배 정책이라고 불러. 이게 나눠준 겁니다. 국가가 곳간을 열어서 나눠준 겁니다. 사실은 이게 있잖아요. 천년 전에도 있는 겁니다. 천년 전 대기근이나 역병이 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곳간을 열어서 풀어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을 불시해요. 그러면 보조금이 더 줄까요? 쿠폰이 더 줄까요? 이거 또 논의가 있는 거 이게. 이런 걸 다음에 뭐라 쓰냐면 우리가 바우처라고 불러요. 바우처. 이게 바우처입니다. 요즘 바우처란 말 많이 쓰거든요. 혹시 바우처란 말은 들어봤나요? 바우처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바우처란 게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방과 후 교육도 바우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방접종도 바우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더 나았고 통신 서비스도 통신 바우처가 있고요. 기초수급에 보면 바우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바우처예요. 이런 건 얘보다 돈보다 이게 더 좋은 이유가 또 있어요. 그걸 설명한 것이 다음에 우리 공부할 사항들입니다. 어쨌든 이런 거 분배를 불러요. 그 다음에 영업 제한이 있었죠. 2020년도에 영업 제한이 있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옛날에는 심야에 통행 금지가 있었어요. 통행 금지는 아니지만 거의 준할 정도로 영업 제한이 있었습니다. 밤 9시부터 영업 못 하겠습니다. 놀라운 건 있죠. 가족끼리 밥 먹으러 왔는데 두 팀으로 나눠서 아는 척을 안 했습니다. 그때 4명인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이게 4명까지 하고 4명 넘어갈 때는 어때요? 같은 자리에 앉으면 안 돼 이렇게 됐거든요. 이런 게 뭐죠? 영업 제한이잖아. 이런 걸 뭐라고 불러? 우리가 규제로 본 거예요. 규제. 이 규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규제를 통해서 영업을 제한했고요. 마스크 착용을 해라라는 의무화를 했죠. 이게 규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재분배 정책은요. 이게 보통 약자
정책을 위한 건데 대표적으로 재분배가 할 수 있는 것이요. 근로장려금 같은 것이 여기 들어갑니다. 근로장려금 이런 것이 있어요. 또는요, 뭐 일단 누진세라든가 굉장히 많아 이것도. 이런 것이 대표적인 국가의 정책입니다. 그럼 이런 정책이 있다면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조직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게. 그래서 조직이 있어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 이걸 담당할 부서가 있어요. 이 담당할 부서를 누가 할까 이런 얘기예요. 누가 이걸 할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에서 할 수도 있고요. 이 당시 또 질병관리청이죠. 질병관리청에서 이걸 주도할 수도 있고요. 또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조직이 되거든요. 그럼 조직이 있으면 다음에 뭐 어때요? 필요한 인력을 보충해야 돼요. 그 후유증이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최근에 의료파트에서 이 당시에 의료 인력을 많이 충원했어요. 충원했더니 현재 이게 공급과잉이나 공급의 불균형이 와갖고요. 현재 좀 잠재적으로 이게 좀 많이 밀렸어요. 밀려갖고 지금 취업 안 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의료 공백이 발생하기도 그랬어요. 어쨌든 이게 인사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보건 인력을 확충한 것입니다. 보건 인력을 확충해야 되겠고요. 또 그다음에 여기 관련해서 어때요? 보건에 관련된 뭐죠? 예산을 동원해야 되겠죠. 보건 예산입니다. 이런 것이 들어가고요. 현재 하고 있는 소비 쿠폰은요 무슨 돈으로 할까요? 그러면 국가의 재정이 여유가 있으면은 재정을 하면 되겠고, 그죠? 재정이 여유가 없으면 뭐죠? 공채를 발행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이 조세를 통해서 할 것인지 공채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을지 어느 것이 더 좋을지 이런 것을 다룬 파트가 어때요? 재무행정입니다. 그래서 이 재무행정 파트는요 뭐 상대적으로 약간 전문성이 있긴 해요. 있긴 하는데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얘기한 게요. 행정의 7가지 편제입니다. 행정학은 7가지 편제가 있는데 1편이 기초이론입니다. 총론입니다. 1편이 행정학의 총설이에요. 그리고 2편부터가 정책학, 3편이 조직론, 4편이 인사행정, 5편이 재무행정 이렇게 들어가요. 마지막 7편은 지방행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행정의 편제입니다. 그래서 이 편에 따라서 공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위가 좀 넓고 양이 많아요. 양이 많고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행정학은 공부하실 때 깊게 하기보다는 넓게 펼쳐서 공부하셔야 돼요. 넓게 공부하셔야 돼요. 넓게 공부하셔야 돼요. 넓게 어떤 용어가 나오다 대충 이런 것이야 라는 것 말면 돼요. 여기까지 공부하시고 나머지는 어때요? 문제 풀이를 하시면 돼요. 문제에서. 자꾸 따라 들어가면 어때요? 10년을 해야 돼요. 10년 해야 돼요. 전 행정학을 30년을 넘게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30년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도 아직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솔직하게 잘 모르는 게 많습니다. 왜? 바운더리가 너무 넓으니까 이게. 넓으니까. 그리고 원래 뭐 석사, 학사, 박사 이렇게 올라갈수록요 많이 아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많이 알아요. 부분적으로 많이 알고. 그래서 행정학을 우리 사람 이제 밖에서 이렇게 강의해서 하면은 거의 모든 파트를 다 터치를 해요.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무조건 이 과목이 쉽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거든요. 어려운 건 맞아요. 다만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 부분 뭐였다? 넓게 그리고 기본만 알자. 기본만. 요거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죠? 문제에서 응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파고들지 말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래서 개요도에 대한 얘기 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이제 기본 용어가 1편에 관련된 기본 용어가요. 그 교재는 그 뒤에 보면요. 6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죠.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기본 용어가 예를 들어 뭐 거버넌스, 신공관리, 뉴거버넌스, 입법국가, 행정국가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이런 표현들을 처음에는 이렇게 좀 익혀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 프린트는 7쪽부터 나와 있죠. 프린트 7쪽에 보시면 이렇게 쭉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요. 행정국가, 입법국가, 신행정국가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다음 또 경제공황, 그다음에 자원위기, 오일쇼크라고 되어 있죠. 오일쇼크 아까 말씀드린 거죠. 오일쇼크라는 게 1973년도와 74년도, 78년도에 걸쳐서 유가 파동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장 실패, 뭐 정부 실패 이런 말도 쓰게 돼요. 또 외부성 이런 것들 이런 말이 있고 또 뒤로는 공공재란 말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대표적 규제란 말, 민영화란 말 이런 것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용어를 파악하고 이해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올 때마다 뭐 이런 의미구나 이 정도만 파악하시면 돼요. 그 정도 파악하시면 되고 좀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그거 공부해야 되죠.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도록 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좀 편별로 제가 좀 7편을 제 돌아가면서 한번 쭉 간단히만 얘기를 할 테니까요. 잠깐 쉬었다가 2편부터 해서 7편까지 그 서술되어 있는 내용들 따라하면서 흐름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